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발상이 극히 우편향적인 시각에서 좌파들을 너무 편파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왜냐하면 좌파들 역시 그동안 우리와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번영의 시대를 누려온 같은 국민들인데 그들이 아직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꿈꾸며 북한 정권을 추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각의 중립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다음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좌파들이 입만 열면 주장하고 있는 민주, 민족, 평화, 인권, 통일, 진실 이런 말들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인지 아니면 흉악한 저희를 숨기기 위한 위장에 불과한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를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 직후부터 북부 월맹은 남부 월남의 공산화에 착수한다. 공산 세력은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월남 사회 내부로 숨어들었다. 우선 농촌 사회에 침투했다. 당시 토지개혁 실패 등 월남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불만을 품은 대다수 농민들이 반정부 세력에 동조하게 되었고 공산 세력은 이 같은 상황을 틈타 교묘히 침투, 공산화를 추진했다. 한편 월맹은 1960년 9월 하노이에서 제3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 남부 월남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 북부 월맹의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 남부 월남을 해방시킨다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리고 그해 12월 월남에 남아있던 6,000명의 공산 핵심 세력들은 민족해방전선을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월남 정부의 타도와 공산주의 정권 설립을 위해 산하의 베트콩을 결성, 내복, 테러, 파괴 등의 무장 게릴라 활동과 함께 월남의 정치인, 학자 등 주요 인사들을 암살, 납치하는 등 테러 행위를 본격 전개한다. 또 월남의 도시에서는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학생들이 연일 반정부 시위를 전개했다. Where the government has turned itself to be the enemy of the people. 베트콩 여성운동가 출신인 응오바 타인 등은 자유월남은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티에우 정부가 부당하게 이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월남 언론들은 이 주장이 옳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Everyone have assured me that the U.S. 이에 정부는 언론의 이적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언론인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데모를 벌였다. 그리고 베트콩의 공세가 심해져 학생들을 징집할 수 있는 병역법을 제정하자 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겠다고 데모를 벌였고 종교인들 역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시위에 가담했다. 사이공에는 애국을 표방하는 100여 개의 좌익단체와 통일운동 단체들이 난립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양산되어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소위 양심적인 반전, 민주, 평화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매도당했다. 미국 참전을 빌미로 월맹 정규군은 드러내놓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이를 돕기 위해 중국, 소련, 북한 등 공산국 군인들도 월맹으로 들어왔다. 오랜 전쟁 끝에 월맹과 미국 등 12개 나라는 1913년 1월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배경에는 월맹 호치민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전력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확산시켜 미군을 베트남에서 몰아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 역시 월남이 월등히 앞서 있던 상황.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1년 반 뒤 평화협정은 깨지고 월남은 공산화 통일됐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월맹 군사적으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스리바를 신고 그 맨발로 이렇게 쳐내려왔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간첩 활동, 그러니까 독립궁에서 티우 대통령이 그 작전회의를, 내각 작전회의를 갖다가 전시 내각 작전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한두 시간 만에 그 작전회의 내용이 말하자면 북부 월맹에 보고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쫑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쫑딘주, 그는 바로 월맹의 간첩이었다. 쫑딘주만이 아니었다. 티에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후이응 반쫑과 정치 고문이었던 후응옥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심지어 응엔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달아났다. 남쪽에 인민혁명당이 있었다고. 인민혁명당은 뭐냐면 그것은 베트공이에요, 바로 그게. 남노당이가 인민혁명당이라고 외누 또가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북 공당하고 사촌이. 예. 인민혁명당이 약 4만 명이 있었다고. 합해서 5만 명이, 그게 핵심 당원이에요.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산화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티에우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학생들이 극렬한 반정부 데모를 하고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이 반정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월남 패망으로 이어졌던 그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과 싸우기보다 반정부 데모에 더 열을 올렸고 월남 정부가 병역법 제정안을 만들자 군대를 안 가겠다고 저항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베트남의 1급 기밀이 공식 석상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월맹군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 등을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려 월남 내의 반전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월맹의 정치적, 심리적 공작이 오랜 시간 동안 월남 국민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이런 월맹의 대월남 무력화 선전 선동은 주로 남부 베트남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작가, 연예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은밀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허위 사실을 날조한 선전물로 반미, 반전, 징병제 반대, 베트콩 협력 등을 선동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자고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정치적 심리전에서 지고만 것입니다. 월맹은 월남의 언론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방송된 베트남전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잔인한 장면과 전쟁 상황은 여과 없이 방송됐고 이곳을 본 미국의 젊은이들은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 월맹은 월남과 미국의 언론 덕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월맹에 포섭된 민간인들은 외국의 종군 기자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패망을 한 것이다. 공산화된 베트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 고위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 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 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 특히 월남 정부 하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 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투쟁을 유도하며 정보 방첩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또 수천 명이 대나무 죽창에 찔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주사 맞는 등 다양한 학대와 고문을 당했으며 미국 국무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17년을 투옥당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승려 또는 무슨 신부 이런 사람들 또 운동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자기들 공산화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뭐 배설도 주고 굉장히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거기서 반발을 일으키는 놈은 숙청해버리고 응? 좀 긴가민가 하는 놈은 그 수용소에 넣어서 교육시키고. 또한 변방의 신경제 지역으로 230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 밀림 늪지대에서 굶주림과 질병, 착취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전 대통령 응오딘 지엠과
많은 전직 장관, 장군 등 고위 인사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 시체는 불태워졌다. 자본가들의 재산도 국가에 자진 헌납하는 형식으로 강제 몰수하였고 1,500개의 개인 기업을 국유화의 이름 아래 모두 빼앗았다. 공산화된 베트남 경제는 10년도 못 가서 총체적 파탄 상황에 봉착했다. 400만 명 실업 사태, 굶주림, 강제 노동 등 극히 암울한 상황에서 월남 국민들은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감에 조악한 뗏목과 보트 등을 만들어 목숨을 건 보트 피플 대열에 끼었다. 나라를 망친 이유는 행정관료의 부정부패와 정당 간의 극한 대립, 공산분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처형을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반정부 과격대모를 중지시키지 못한 것에 있다. 또한 그는 참담한 심경을 시 한 수로 대신했습니다. 멀리서 공산주의를 바라보니 금강석처럼 반짝이기에 무엇인가 궁금하여 가까이 가서 바라보니 그것은 피로 범벅이 된 눈물이라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폐망 직전의 베트남 모습이 지금 남한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앞에 곧 닥칠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은 자기 자서전에 과거 베트남의 패망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주사파 정권이 집권한 지금 만약 그들이 추구하는 노선대로 아무런 제동 없이 그냥 이대로 흘러갈 경우 과연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북폭이나 김정은 암살 같은 이변이 없는 한 향후 좌파 노선의 진로는 아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단계, 좌파들이 사회 주요 부문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단계로 우파 세력 및 우파 사상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전 국민 좌경화를 달성하고 네 번째로 좌파 일당 독재를 달성합니다. 그런 후에 다섯 번째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러자마자 여섯 번째로 사회주의 개헌을 단행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로 연방제 통일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은 달성되지 않고 여덟 번째로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해서 아홉 번째로 남한이 무조건 항복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사건을 통해서 1단계 목표, 사회 주요 부분 완전 장악, 이것은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는 2, 3단계 목표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북한 체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를 보장하면서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남한 체제를 사회주의로 변혁한 후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연방제 통일을 결국 채택하려 하지 않고 기습 남침 방식으로 적화 통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 대립 구도가 사라지게 되면 김정은은 자기 측근들과 중국, 남한의 공모에 의해서 제거당할 위험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김한소를 찾아내 암살하고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남한을 집어삼키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최상책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군이 없고 남한 점령의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상황에서 김정은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굳이 평화적 통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평화를 표방하면서 뒤로는 항상 무력 침공을 회책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술책 그대로 김정은은 연방제 통일을 논의하는 척 평화 무드를 조성하면서 기습 남침에 순식간에 남한을 점령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좌파들이 달려가고 있는 노선의 최종 종착지인 것입니다. 이는 과거 월남의 사례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니, 진보니, 민족이니, 평화니 하는 가면 뒤에 숨어 끊임없이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이적 행위를 일삼아온 좌파들의 극악한 실체와 그들의 전략, 전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70년간의 우리 근현대사가 좌파들이 억지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친일 세력과 항일 세력 간의 싸움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독재와 민주의 싸움도 아니었고 국가 발전을 위한 좌파와 우파 간의 건전한 경쟁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과 무슨 수를 쓰든 남한 체제를 전복하고 공산주의를 구현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김일성, 김정일과 이승만, 박정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반공이란 말이 자취를 감추었고 그 사이 좌파들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활동 영역과 파급력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반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적폐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정신이 해이해진 우파들은 좌파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상대였습니다. 우파들은 좌파들에게 구시대 수구 꼴통으로 취급당하며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밀려 이제 괴멸 직전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좌파의 실체와 그 술책을 정확히 간파하고 사즉 필생의 각오로 총화 단결할 수만 있다면 과거 6.25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기사회생의 대역전극이 다시 펼쳐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에겐 과거 6.25 때는 없었던 강력한 전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력은 어떤 열세나 위기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우파의 가장 막강한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력이 무엇인지를 어느 누구보다 우리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는 사람들은 바로 좌파들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박정희 정신을 말살하고자 죽기 살기로 발악하는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박정희 정신의 부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명명백백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파 국민들이 박정희 정신으로 무장해 총화 단결할 경우 그 어떤 적화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좌파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정신력에 달려있다는 월남 패망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박정희 정신의 회복이라 하겠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체제를 수호하려는 애국 국민 모두가 박정희 정신으로 결연히 무장한 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치 아래 대동단결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열악한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키는 것은 물론 그 여세를 몰아 북진 통일까지 달성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북진 통일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역사상 우리 민족이 일찍이 누려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대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적화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민족 대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 애국 국민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시피 이 전쟁은 비단 우리 세대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 세대가 또다시 아니라고 나약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혈서날조 외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기 위한 수많은 날조와 음해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만주군관학교 졸업식 기사 사진을 제시하면서 박정희가 졸업생 대표로 나와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기사 사진 밑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졸업식 답사의 주인공은 박정희가 아니라 오카미 쇼이코라는 일본 생도라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민족문제연구소의 지도위원 김사뭉은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에 배속되어 독립군을 때려잡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 박정희가 최초 배치된 부대의 위치와 시기만 알아보아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헛소리입니다. 그 외에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5.16 혁명 세력들이 자기 배를 채웠다는 둥, 한강의 기적이 사실 모두 미국의 작품이었다는 둥, 혼자 있을 때는 종종 만주군 군복을 입고 채찍을 휘두르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다는 둥, 온갖 추잡하고 졸렬한 헛소리를 쏟아내며 어떻게든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고 깎아내리려고 그동안 온갖 발악을 해온 것입니다.